안녕하십니까. 이각범의 화쟁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세계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이전 역사에서 일찍이 볼 수 없었던 긴 시간의 평화를 가졌습니다. 물론 우리 한국에서도 전쟁이 있어서 우리 조상들이 큰 참화를 입었고, 또 월남전에도 우리가 참여한 바 있고, 또 중동전이 아주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이러한 국지전을 제외하면 세계가 큰 대전 없이 커다란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 긴 기간 동안 이 시기를 지배하던 질서가 있었습니다. 그 질서는 다름 아닌 냉전 질서라고도 하고, 또 그 냉전 중에서도 유독 두드러졌던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이 지배하는 이 평화 시기라고도 합니다. 팍스 아메리카나는 두 가지를 기둥으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는 자유민주주의고, 또 다른 하나는 자유시장 경제입니다. 세계의 자유무역이 긴 기간 동안 이 팍스 아메리카나를 유지하던 기둥이었는데, 거기에 최근에 커다란 도전이 생겼습니다. 그거는 자유무역 질서를 비집으면서 새로운 세계의 헤게모니를 노리는 세력이 등장한 것입니다. 이 시기를 우리가 G2라고도 하고, 이 거대한 강국 간의 헤게모니 쟁탈전이 드디어 시작이 되어서 과연 팍스 아메리카나가 종말이냐, 아니면 팍스 슈메리카, 중국과 미국이 같이 평화를 구가하느냐 하는 갈림길에 있다고도 했는데, 최근의 정세를 보면 팍스 슈메리카보다는 중국의 도전과 미국의 응전, 이것이 더 유력한 것 같습니다. 바로 여기에 현재 미중 무역 분쟁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정인교 인하대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통상 전문가라고 이 교수님을 칭해서 한 분야로 국한한 건 죄송한데, 오랫동안 우리나라 자유무역 협정이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많은 기여를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중앙일보의 기획국장을 하셨던 언론인으로서 현재 경기대에 계시는 김택환 특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주 두 분 전문가분들 모시고 오늘은 제대로 토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은 사실상 전쟁인 것 같습니다. 전쟁이 어느 쪽이 오르냐, 이거는 양측의 입장에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미국은 이 중국의 공정 무역 거래 질서를 위배하고 있다라고 하고, 그리고 얼마 전에 펜스 부통령과 중국의 이 외교부장이 아주 격론을 벌이고, 중국에서는 펜스 부통령 너무 심하다라고까지 얘기했는데, 펜스 부통령이 중국이 어떻게 현재 자유무역 질서를 위반하고 미국에서 새로운 기술을 빼내가고 있고, 또 미국과의 거래를 함에 있어서 중국이 여러 가지의 편법을 쓰면서 지적 소유권도 제대로 존중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노골적으로 기술 빼돌리기, 이런 얘기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심각하게 중국이 미국에 파견한 이 유학생들은 다 중국 간첩이다, 이런 얘기까지도 해서 양쪽에서 아주 거북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미국이 이렇게 아주 굉장히 적나라하게 중국 관련 보고서를 특히 부통령의 이름으로 발표를 하고 했던 여기서 어느 정도로 우리가 사실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이 정치적인 술사로 봐야 됩니까? 미국, 중국 양쪽 다 할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미국이 연간 한 8천억 달러 정도 무역 수지 적자를 뭐 최근에 보고 있는데 절반이 이 중국으로부터서 기록을 하고 있고 또 중국 내부로 본다면은 뭐 중국이 WTO 가입하면서 시장 경제 질서를 많이 도입했지만은 여전히 사회주의 계획 경제 시스템이 남아 있기 때문에 불공정 무역 관행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고요. 또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물론 뭐 자기들이 불공정 무역을 한다고는 얘기 안 하지만은 미국이 무역 수지 적자를 기록한 것은 미국 내부 문제거든요. 미국이 사실은 벌어들이는 것보다 많이 쓰니까 적자가 생기는 거고 중국을 때려잡는다고 해서 그 적자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로 적자를 넘겨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죠. 지적재산권 문제도 그렇습니다. 중국이 시장 개방을 하고 또 외국 기업을 받아들이면서 일정 부분은 그 기술 이전을 대가로 하고 시장을 열어준 측면이 있고 뭐 크고 작은 기업이든 간에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은 지난 30년간 그런 비즈니스 관행 속에서 쭉 살아왔었어요. 비즈니스를 해왔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건 뭐 스파이고 이거는 뭐 기술 탈취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중국은 그동안에 많이 벌어갔고 또 뭐 우리가 물론 빼낸 것도 있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너무 매도하는 것은 이것은 다른 의도가 있지 않냐라고 그런 시각도 중국 내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그 다른 의도가 중국 굴기와 관계 있다라고 김택환 교수님이 쓰신 그 칼럼을 최근에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중국 굴기와 관련해 가지고 왜 이 시점에서 미국이 저렇게 중국에 대해서 응징하겠다, 뭐 보복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무역 질서 훼손의 주범이다라고 중국을 비난하는지 김택환 교수님 쓰신 칼럼을 보면은 좀 이해가 많이 되는데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이제 세계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터질 것이 이제 터졌습니다. 근데 지금 네. 핵 억지력 때문에 과거는 전쟁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경제 전쟁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미국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군사력 우위, 그다음에 경제력 우위, 이제 이걸 확고하게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소련도 무너지고 사회주의 국가도 무너지고 또 일본도 프라자 합의를 통해서 어쨌든 무너뜨리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팍스 아메리카는 이 질서에 중국이 이제 도전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등소평 40년 개방 개혁 이후에 중국이 그야말로 초고속 성장을 했지만 이제는 이제 미국이 이 질서를 다시 미국 주도로 갖고 가야 되겠다는 확고한 이제 미국의 워싱턴 프로세스의 그 질서의 움직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최근에 어쨌든 미국은 언론 플레이로서 스파이칩 뭐 이런 걸 통해서 세계 언론들한테 계속 중국이 기술 탈취를 하고 있다. 근데 이 논쟁의 전쟁의 가장 핵심은 미래 기술, 미래 경제를 누가 선도를 하고 누가 주도권을 쥘 것인가 이 싸움이 이제 시작됐다고 저는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결과적으로 이제 미중 싸움에서 어떤 미래가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인가 이게 이제 저는 오늘 계속 우리 논쟁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조금 이제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린다면은 아까 이제 우리 사회자님께서도 팩스 아메리카나를 말씀을 하셨는데 팩스 아메리카나가 꽤 오랫동안 지속될 거라고 이제 등소평 주석은 미래를 그렇게 봤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정치 후계자들한테 내주 900년 동안은 도강량이 하라. 도강량이라는 것은 뭐 한자 뜻 그대로 풀이를 한다면은 어둠 속에서 실력을 기르라. 그러니까 미국하고 맞짱 뜰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그 국력을 키워라. 이랬는데 이제 후진타오 주석 들어서면서 소위 이제 굴기라는 개념을 내세우면서 말 그대로 중국의 그 대외 노선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바뀌고 이제 시진핑 주석이 들어오면서 더욱더 이제 중국몽이라는 것은 중화 사상이 지배하던 시절에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었던 거를 오늘날 영광을 되살리자. 그러다 보면은 이제 미국하고 이제 맞짱을 떼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산업적 말씀하신 이제
미래 기술로 말씀드리면은 중국 제조 2025라는 게 2025 하면 25년까지인 것 같지만 실은 이제 45년까지로 돼 있고요. 45년 가면은 미국을 앞지르는 수준까지 첨단 산업에 간다라는 거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미국으로서는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이제 국제 정세에 관련되는 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 공학적으로 잘 캐치해서, 잘 캐치했는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자기 그 대투선에서 활용을 해서 지금 백악관을 입성하게 된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건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우리가 정말 이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이 독점하고 있던 세계 질서 거기에서 지금도 팍스 아메리카나가 도전을 받고 있지만은 그 기본은 있죠. 우선 세계의 달러화가 기축통화라는 거. 미국이 그 많은 무역 적자를 쏟아내고도 기축통화가 아니면 어떻게 지금 벌써 우리나라처럼 IMF에 구제금융 신청하러 갔었어야죠. 그러나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다 달러화의 그 양적 완화를 통해 가지고 다 처리하고 있고, 또 미국의 그 군사적 질서가 세계적인 군사적 질서가 돼 가지고 이 기축통화와 미국의 군사 질서가 같이 맞물려서 이 팍스 아메리칸을 이루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이제 기존 패권 국가가 신흥 도전국의 도전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전쟁에 이르게 된다라는 투키디데스의 함정, 투키디데스의 덫이라고 그럴까요? 하여튼 그 참 트랩이라는 게 설명하기 어려운 말인데, 이 함정에 미중이 빠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그 이 세계 이제 질서를 보면 이 아테나가 부흥할 때 스파르타가 도전했고, 다시 이제 영국이 부흥할 때 독일이 도전했고, 또 미국이란 질서 속에서 소련이 도전했고, 이거는 이제 소위 기존의 패권 국가가 있다면 다시 신흥 부상하는 국가가 도전할 때 이제 기본적으로 15번의 사례에 대해서 이제 4번을 제외한 다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핵이라는 진짜 다시 써서는 안 될 이 핵이라는 억지력 때문에 다른 전쟁을 하는 게 이제 신경제 난정으로 이제 지금 가고 있고, 미국은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세계 경찰으로서 항공모함을 14대나 갖고 있고 중국 겨우 1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방비라든지 이런 모든 비교를 하면 미국하고 중국하고는 비교를 할 수 없는데, 중국이 이제 그야말로 중국몽이라는 아시아의 패권을 확실하게 자기네들이 하겠다는 이제 이 등소평의 유문을 도강양해를 물리치고, 시진핑이가 이제 어쨌든 시진핑 주석이 아시아의 확실한 패권 국가를 하겠다는 이 야망이 지금 이제 부딪히고 있는. 근데 이게 비극적으로 한반도에서 부딪히고 있는 게 이제 우리가 오늘 이 토론의 의미고 굉장히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대목이라고 봅니다. 예. 문제는 이 미중 무역 전쟁 중에서 제3국이 유탄을 맞을 가능성이 없는가 하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그저께인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질에 대해서 아주 심하게 공격을 했는데, 그 공격의 초점이 브라질이 지금 미중 무역 분쟁 중에서 중국의 농산물 수출을 대폭 증가시켜 가지고 미국이 증가해야 될 농산물을 중국이 받아들이지 않고 대신 브라질에서 수입을 하고 있다. 이거가 이제 하나고, 또 미국에 대해서는 중국이 수출하던 제조업 제품을 브라질이 또 수출해 가지고 이 미중 무역 분쟁 중에서 브라질이 지금 특별한 특혜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본인이 손을 보겠다 하는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가정을 보면 이게 그저께 뉴욕타임스에 나왔죠.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은 우리가 정말로 우리 처지도 좀 상당히 어렵게 되지 않는가. 특히 북한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정인교 교수님? 이제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대해서 아주 그 거친 언사로 그 압박을 하고 있는데 실은 미중 갈등 구조는 오바마 대통령 때 이미 다 만들어져 있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 대신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그 트럼프 대통령 비교하면은 좀 부드럽게 했지만은 그 미국 국내법을 만들어서 중국을 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만들었고 더 뭐 여러 준비를 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했던 거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쫙 보았을 때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을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만 때린 거예요. 아, 네. 중국만 때리니까 다른 나라가 그 자리를 비집고 들어와서 결국은 이 효과가 상쇄되는 거를 알게 되면서 이제는 반중국 연대라는 거를 아주 그 통상 정책이나 대외 정책에서 개념화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을 때릴 때 전 세계 모든 국가한테 적용되는 규정을 갖다 대기도 하고 중국한테만 딱 맞는 조치를 취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철강이나 자동차 규제 같은 것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미국에 수출하는 모든 국가들이 다 대상으로 해서 이를테면 소위 우방국들도 중국 때리는데 너들이 동참하도록 실은 그런 카드로 지금 쓰고 있는 거고요. 슈퍼 301조 같은 경우에는 중국한테만 딱 때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중 전쟁인데 왜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계속 무역 규제를 당하고 있는 품목들인데 왜 당하지? 이건 미국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뭐 일부에서 언론에서도 보면은 뭐 기회다 샀는데 미중 전쟁에 뭐 기회를 샀는데 그거는 천만의 말씀이다. 정말로 스마트하게 기회를 활용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워싱턴에서는 그 한국에 대해서 그닥 좋지 않은 그런 인상들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그 미중 마찰에 대해서는. 네. 그러니까 한국을 중국의 어떤 그 리틀 차이나 정도로 보는 시각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중 통상 전쟁에 대해서 대응을 할 때는 정말 국제 정치적으로 정치학적인 어떤 측면에서 관찰을 하고 우리가 이 민간 기업들과도 정부가 대책을 세워야지 그냥 뭐 기업들한테 맡겨놓을 상황도 아니다. 바로 이제 브라질 꼴 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네. 사실 북한과 관련해서도 그동안 우리가 이 흔히들 국방 질서에 있어서 한미일 연합이라고 그러고 또 저쪽은 북중러 동맹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연합 이렇게 봤었는데 이 두 진영이 대립을 하다가 최근 한국 정부의 태도가 오히려 북중러 쪽에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냐 해가지고 앞으로 한국이 굉장히 미국에 볼 때는 걸끄러운 존재가 옛날에는 동맹이 오히려 걸끄러운 존재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아까 김태관 교수님 투기디데스 함정 그 말씀을 하시면서 미래를 전망하시는 그 부분에서 제가 다른 데로 얘기를 돌렸습니다만은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네, 저는 이제 그 지금 현 질서가 그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 다시 100년 전에 시어도르 루즈벨트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돌아가고 네, 있는데 지금 우리로 봐서는 위기지만 진짜 기회입니다. 이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어쨌든 이 무역 질서에 대한 미국의 시각이 있지만 이거는 대한민국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야말로 물고기가 물 만난 듯이 전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유럽하고도 한판 붙고 있고 중국하고도 그다음에 캐나다, 멕시코, 그다음에 일본, 그다음에 대한민국 그러니까 미국의 무역 흑자를 많이 내는 이런 4개의 전선을 갖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붙어 있는데 가장 먼저 결정난 거는 유럽입니다. 유럽에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먼저 유럽을 공격하고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독일 출신인데 본인은 우크라이나 출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아주 진짜 재밌는 지도자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전선을 확대하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떤 기회가 있느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미국은 중국을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지금 빼내려 그럽니다. 그래서 이미 태국 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로 공장들이 옮겨가고 있고 삼성도 이미 베트남으로 옮겨갔고 등등 이 기회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의 기회를 이제 잡을 수 있고 더 중요한 기회는 가장 중요한 오바마 대통령은 스타일리스트입니다. 폼 잡고 네.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 김정은 위원장하고 만나서 내가 사랑에 빠졌다. 이 사랑이 진짜 결실을 맺게 이게 이제 우리한테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고 그래서 우리가 이 지체된 역사 독일은 30년 전에 통일을 했는데 우리는 이 지체된 역사를 냉전의 그러니까 이데올로기 냉전은 이제 끝내고 이 경제 냉전에서의 우리가 어쨌든 남북이 손을 잡고 또 우방국가하고 손을 잡고 미래로 가는 이 저는 아주 중요한 절체절명의 기회가 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현 정부가 좀 더 진도를 독일 사례를 보면 빌리 브란트나 헬무트 콜이 하는 경우를 보면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고 있고 한국의 아직도 그 냉전 세력들은 세계 흐름에 대해서 그야말로 지금 해가 동쪽에 뜨고 있는데 서쪽에 지는 태양을 바라보는 지금 이리 우리 한국 현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김 교수님 말씀이 어느 정도 와 닿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앞으로 당장부터 해서 앞으로 몇 년간 정말 어려워질 나라가 우리나라다라고 봅니다. 이제 그 이유는 유럽을 때렸다고 그러셨는데 조금 더 크게 보셔야 되는 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이 과거에는 중국만을 상대로 해가지고는 중국을 견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우방들을 끌어들여서 중국을 고립화시키는데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을 해야지 이게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뭐 캐나다도 그렇고 멕시코도 그렇고 이유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통상 분쟁 벌려서 슬쩍슬 빼주고 하는 게 다 지금까지 중국 연대에 반중국 연대에 참가하는 조건을 수락하면은 봐줬어요. 일본하고도 저러다가 아마 그걸 공식적으로 또 사인을 할 수는 없겠죠. 뭔가 하면은 뭔가 그런 이 미국의 그런 입장에 동조를 해주면 문제가 풀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당장 이제 우리한테 지금 와닿는 문제가 우리한테도 선택을 하라고 그럴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쪽 선택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은 어쨌든 뭐 그동안에 정부에서도 우리 기업들한테 중국 리스크 관리를 하라고 그랬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5%가 중국에 가 있고요. 중국에서 빠져나온 기업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 빠져나온 게 아니라 그냥 뭐 도산하고 나온 기업들이 많죠. 그거는 중국에서 이제 비즈니스를 못하기 때문에 이제 도저히 수익을 못 맞추기 때문에 그리고 구조조정이 돼서 나온 기업들이 많고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 있고 또 우리 경제 상황으로 본다면은 어쨌든 뭐 가장 잘 나가는 경제고 앞으로도 성장 전망이 높은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도 없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정말로 이제는 우리가 이걸 그런 좀 미국에서 야 어느 쪽을 서든 간에 줄을 서라라고 이렇게 양쪽 모두한테 다 압력이 올 겁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거 매우 쉽지 않은 거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은 미중이 어쨌든 극단적으로 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봉합은 할 건 하고 이렇게 해서 통상 질서가 원만하게 회복되는 게 이게 가장 필요한 시점이지. 뭐 한반도 물론 통일이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도 4강 다음으로 5강, 6강쯤 되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되겠지만은 그거는 상당히 먼 훗날 얘기지 않을까. 지금 당장의 문제가 우리는 더욱더 큰 이슈로 봐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FTA라고 하는 그동안의 이 가트 체제에서 WTO 체제로 갔다가 그것으로도 부족하니까 이제는 양자간 또는 뭐 삼자간 무역 협정에 의해 가지고 더욱더 자유무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미중이 강하게 부딪히게 되면 이 자유무역 체제로 계속 가던 이 방향이 다시 새로운 신보호주의 체제로 회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가 흔히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참 예측 불허다. 그래서 밥 우드워드가 최근에 쓴 책이 뭐 순식간에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저는 아직 저 킨들에 구입은 해놓고 아직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예측 불허다. 트럼프는 정말 예측 불허다 하고 밥 우드워드가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황제로 등극했죠. 시진핑 주석은 황제로 등극해서 어떤 새로운 이 중국몽을 실현하겠다. 그리고 마오쩌둥 사상 다음에 시진핑 사상이다 해서 우리 이제 개인 숭배까지도 올리고 있는데 이 어떻게 보면은 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흘러오던 역사가 어떻게 유턴을 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유무역 질서가 보호무역 질서로 가고 그리고 이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질서가 다시 황제 체제로 수직적으로 가고 그래서 어떻게 트럼프 그다음에 시진핑 그다음에 러시아의 푸틴 황제 그래서 신황제 체제로 가는가 뭐 이런 거를 특집으로 낸 주요한 외신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지금 현재 특히 한국과 북한을 주변으로 해서 미국의 트럼프 리더십과 중국의 시진핑 리더십이 충돌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측하십니까? 네, 저는 이제 제가 대한민국에서 2016년도 11월에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뒤에 그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어려워지지만 역사적으로 최고의 기회가 올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첫 칼럼을 썼습니다. 그 언론사가 네. 굉장히 제일 좀 당황했죠. 왜냐하면 트럼프에 다 힐러리가 될 줄 알았지만 이제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말은 수사학적으로는 일관성이 없지만 미국 역사적으로 보면 일관성이 있는 정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린 소련을 굴복시켰고 일본의 프라자 합의를 통해서 일본을 굴복시킨 이 모델이 중국한테 지금 동시에 이제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국은 어쨌든 너무 빨리 발톱을 드러내버린 거죠. 이제 지금 아주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이제 드러내서 지금 이제 상황이 오고 있는데 저는 2008년도를 우리가 다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2008년에 금융위기는 미국 발로 시작된 겁니다. 됐는데 그리고 유럽을 덮쳤고 당시에 수없는 나라들이 이제 고통을 받았지만 미국은 기축통화라는 기본적으로 세계 패권 달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최근에도 조사를 해보니까 2015년도에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를 차지했던 게 예를 들어서 한 50%밖에 안 했는데 그게 유로화가 있었고 뭐 엔화가 있었고 파운드화가 있었고 그 다음에 위안화가 있었는데 지금 다시 훨씬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65%까지 지금 이 기축통화의 세계 달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발 경제 위기가 오히려 미국한테 이익을 주고 그 다음에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이 유탄을 맞는 이제 이런 상황에 이걸 미국인들은 다시 한번 검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중국 지금 예를 들어서 대북 제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엔 제재도 중요하지만 미국이 기축통화로서 제재하면 그래서 중국의 수없는 경제학자들과 이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때가 아닌데 지금 너무 빨리 발톱을 드러냈다. 그래서 지금 시진핑 주석은 그걸 물러설 수 없는 또 그 바로 우리 교수님 이야기하신 마오쩌둥으로 이제 신중국의 그 위대한 대장경으로 가지만 이제 중국한테는 고난의 길이 이제 앞으로 이제 닥쳐올 겁니다. 그런데 그게 고난을 극복해서 자기네들의 신기술을 더 시장을 극복하고 신기술을 더 개발해서 할 수 있는 또 위기지만 기회라고도 또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한테는 가장 중요한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2008년도에 경제 위기를 리만 브로더스는 파멸시켰지만 다른 월스트리트를 더욱더 강화시켜 나왔습니다. 이 미국이 갖고 있는 엄청난 이제 이 금융의 세계 질서 이게 이제 이번에 이제 그야말로 세계한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 제가 왜 아까 유럽을 이야기했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처음에 가장 좋아했던 사람이 마크롱이에요. 네. 그러니까 마크롱은 손잡고 이겼어요. 지금 트럼프를. 그 다음에 지난 G20 유럽에 왔었을 때 마크롱 대통령이 다시 한번
악수 더 세게 하니까 이제 그래서 애플과 구글의 EU가 먼저 세금을 먼저 폭탄을 때렸습니다. 5조 원을.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융커를 그 EU 위원장을 불러서 협상을 하게 된 거거든.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은 기본적으로 목표는 최종 중국에 있는데 전선을 확대해 놔놓고 이제 1차적으로 이제 자기하고 동맹국들을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 그래서 한미 FTA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양보를 할 수밖에 없고 캐나다, 멕시코 다 양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양보한 거는 지금 이 국제 질서에서 우리는 그걸 수용해야 되고, 중요한 거는 이제 교수님이 문제일지 우리 그 어떤 미래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 그 시점에 와 있는 겁니다. 네. 미중 전쟁의 결말을 예측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이제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는 이제 우리가 무역 전쟁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이제 관세 전쟁입니다. 관세 가지고 그 주고받기를 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 이제 물 조금씩 뭐 그게 보입니다만은 중국이 미국 기업들을 별도로 괴롭힌다든가, 과거에 우리 이제 사드 문제를 해가지고 롯데그룹 했던 것처럼 이제 그런 게 진행이 되고, 또 외환 가지고 이걸 전략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이제 그때는 이제 본격적인 이제 무역 전쟁 또 경제 전쟁으로 갈 것 같고요. 근데 미국도 중국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 지금까지는 뭐 강경 모드로 가고 있지만은 그래도 그 좀 더 신중해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은 이미 뭐 내수 총동원령에다가 시진핑 주석이 뭐 자력 경쟁에 해당되는 수준에, 왜냐하면 이제 중국도 자기들이 봤을 때는 G2지만은 중국이란 나라가 원체 큰데다가 그 뭐 산업을 키우는데도 이제 시장이 엄청 시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산업을 키우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있고, 거기에다가 또 정치적으로 보면은 중국은 크게 문제될 게 없죠. 워싱턴 DC가 시끄러웠으면 시끄러웠지, 중국은 그런 면에서는 소위 그 유지가 가능한 사회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미국이 유리하긴 하지만, 그러나 중국께서 말하듯이 중국 특색 사회주의 경제 질서나 정치 질서로 본다면은 앞으로 20년 후가 됐으면은 과연 어떻게 될까? 이 부분은 미국도 아마 고민을 많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시는데 두 분이 다 그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시진핑 주석이 중국은 식량을 우선 자급자족할 수 있다. 그리고 제조업도 우리가 중국 내수 시장만 하더라도 충분히 자립할 수 있고 우리 기술도 갖고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경제 발전도 우리가 우리 흔히들 내포적 성장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수출 중심의 외연적 성장을 한 데 비해서 국내 시장 중심의 성장을 하는 그러한 경제 발전 모델을 의존해서 스스로 무역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전에 북한이 제네바 협정 위반해 가지고 다시 대대적인 제재가 시작됐을 때 고난의 행군, 그래서 우리가 10년 이기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세상이 온다라고 하면서 뭐 수많은 기아, 아사자가 생겨나는 그 고난의 행군을 했던 그것을 좀 생각하게 합니다. 물론 중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농산물을 자급자족하고 있으니까 그런 고난의 행군까지는 안 가겠지만, 그러나 정말 중국이 이렇게 미국과 무역 전쟁이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에 이르게 되고, 또 중국은 현재 도농공이라고 그럽니까? 저 지방에서 올라온 그 농촌의 이탈. 유인력이 네. 도시에 들어와 도시에 와가지고 도시 지역의 농민공. 농민공. 네. 농민공이 그 도시 지역에 쌓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과연 고난의 행군을 한다라고 할 때 중국의 내부적인 통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미국과 중국이 본격적으로 전쟁을 한다 그럴 때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네. 교수님 한번. 네, 지금 그 미래 시나리오를 그 역사적인 측면에서 이제 예측을 한다면 그 미국은 이 그냥 보복 관세에서 끝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가 이제 이 금융 전쟁으로, 그 중국이 금융을 풀지 않는 한 미국은 끝까지 갈 수밖에 없고, 이제 실제적으로 미국이 그렇게, 그거는 뭐 트럼프 대통령 누가 들어서도 그걸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고, 근데 중국은 본질적으로 세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세 가지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느냐면, 첫째, 이제 중국이 만불까지 올라갔어요. 만불까지 올라왔는데 이 준진국의 함정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근데 시진핑 주석이 왜 그 장기 집권, 그다음 마오 시대로 그 황제로 가려 그러냐면, 가장 큰 문제가 이 바로 세대의 엄청난 격차가 있습니다. 그 중국은 이제 1인 한 명만 낳기 운동, 그 한 명이 전부 다 쉽게 우리 한국식으로 이야기하면 다 소황제라고 그러죠. 소황제. 다 저 이 그렇죠. 엄마 아빠에 의존하는 그야말로 이걸 만들어 놨어. 근데 이 젊은 캥거루족이라고 그러죠. 제가 네. 이 젊은 세대들이 고난의 행군을 할 수 없는 게 잘 알고 있는 거고. 그래서 더 공산당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당을 미국 전체, 그러니까 중국 정치를 지배하는 강력한 체제로 가겠다는 게 시진핑의 기본적인 그러니까 중국식 사회주의 특색주의를 하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더 큰 문제는 이제 중국이 지금 이번에도 나타나고 있지만 판핑핑 등등에서 내부 권력 투쟁이 지금 심하게 붙고 있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과연 시진핑의 길이 오르냐, 아니면 마오쩌둥 길이 오르냐, 뭐 더 나가서 가장 동소평, 그다음에 장쩌민이 이야기했던 태자당 등등 이 문제들이 이제 중국 내부에 이제 서서히 갈등으로 이제 드러날 거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이 중국이라는 나라의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 빈부격차를 포함한 부패, 이 부패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오웰이 이야기하는 1984년에 인터넷을 통한 모든 감시 사회로 가고 있는 거야. 더 지금 심화되고 있거든요. 아, 이게 이제 과연 얼마나 견뎌낼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이제 복합적으로 있는데, 저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저는 기회라고 보는 겁니다. 이제 미국은 트럼프라는 대통령의 아주 정통 미국 워싱턴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외교가에서 이야기하는 대통령이 아니고 그야말로 아웃사이더로서 그야말로 변칙을 마음대로 쓰고 있고, 중국이 이제 어려워져 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돌고래가 돼서 이제 남북 문제도 풀어야 되고 한일 문제도 풀어야 되고, 당연히 미국과 중국하고도 좋은 관계를 가야 되고, 특히 이제 러시아가 또 문제가 심각합니다. 일본하고 러시아가 당면한 최고의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그 뭐를 이야기하고는 코리아 매니페스토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통일된 대한민국은 그냥 같이 러시아하고 연방을 해서 우리가 2천만이 온난화도 되고, 저 블라디보스톡으로 옛날 우리 60만의 우리 부모 세대가 갔던 그쪽으로 오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이제 푸틴의 유라시아 정책이 이제 사실 그 타겟은 일본하고 대한민국한테 겨냥돼 있는 겁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그 기본적으로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이 우리는 어쨌든 기회로 만들어야 되고, 이 기회가 우리가 경제적 손실이 좀 일부 있다 하더라도 빨리 냉전을 끝내야 됩니다. 냉전. 이 유럽 땅에서 이미 다 없어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있는 이 냉전을 없애면 우리 경제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 우리가 사실은 이 팍스 아메리카나 체제에서 가장 혜택을 본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세계에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던 그 고도 성장을 이루어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6번째 나라가 이제는 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게 된, 그게 지금까지 있었던 이 자유무역 질서에 굉장히 우리가 적응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하필이면 이 미중 무역 전쟁이 바로 이 한반도라는 이 지정학적인 위치에서 우리 바로 인접한 중국,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큰 시장이었던 중국과 지금까지 전통적인 우방국인 미국 사이에 있기 때문에, 마무리 말씀으로 제가 두 분께 1분씩 미중 무역 전쟁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우리의 대응 전술이 무엇이어야 될까, 한 1분 정도씩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지금 어쨌든
이 한반도 상공에서 미중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네, 미중이 네. 부딪히고 우리한테는 위기죠. 위기지만 우리는 또 기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누나 형님들이 독일 막장으로 가고 베트남 전쟁터로 가고 사우디 모래터로 가고 리비아의 간수로로 갔던 이 위대한 민족이 있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는 그 답이 우리 내부한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대통령을 포함한 통 큰 리더가 나와야 됩니다. 그야말로 야당도 다 북을 끌어안는데 왜 야당은 못 끌어안습니까? 다 끌어안고 그야말로 미국한테는 어쨌든 우리한테 혈맹국가다. 그렇지만 우리 목소리를 또 독일 말로 막스 베버가 덴노호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 지금 그런 중요한. 그다음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독일과 프랑스가 했던 것처럼 한일 관계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일본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서 독일 프랑스가 걸어갔던 한일 관계가 어쨌든 전쟁 배상금을 포함한 북의 그야말로 경제 발전에도 기여하면서 그다음에 중국, 러시아까지 포함한 그야말로 경제 공동체화하고 다자 안보 체제가 만들어질 때 또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지금 이 기회를 저는 현 정부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하시면서 충분히 갈 수 있고 이게 우리 이각범 교수님의 단 하쟁이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이 하쟁으로 가야만이 우리 미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예, 무역 전쟁이라고 하지만은 사실 미중 간에는 글로벌 패권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글로벌 패권 전쟁이라는 것은 속성상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 어느 한쪽이 손을 확실히 항복을 갈 때까지 가는 게 지금까지 뭐 투키디데스 트랩이든 또 그동안의 패권 전쟁의 결론이었습니다. 뭐 요즘은 커뮤니케이션도 발달되고 또 여러 가지 또 민의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해서 우리 정책 당국은 물론이고 청와대든 또 국회든 다 나서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까 잠깐 이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말씀이 계셨는데, 이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실은 이제 새로운 형태로 바뀌고 있고요. 또 통상이 WTO나 또 이런 국제 규범 중심으로 돌아가다가 미국 중심으로 바뀌는 이런 상황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통상 환경 변화가 특히 수출로 또 대외 진출로 우리 경제를 끌어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국가적인 어떤 통상 안보 역량을 빨리 확충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오늘 이각범의 화정 토론, 중국 경제의 부상과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해서 두 분 전문가님 모시고 토론을 가졌습니다. 특히 정인교 인하대 교수님과 김택환 경기대 특임 교수님은 현장에서 그리고 이론적으로 글로벌 시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토론이 매우 심층적으로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1970년, 80년대에 세계 제3세계의 지식인들과 마찬가지로 이른바 종속 이론의 매력을 느끼고 그 종속 이론에 만들어진 여러 가지 프레임에 따라서 현실을 재단하는 그러한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을 현재까지 꿋꿋이 올린 것은 이 거센 세계의 자유 질서 속에서 우리가 도전 의식을 잃지 않고 그리고 세계와 더불어 그 질서 속에서 순응하면서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화정 토론 오늘 이 자리는 미중 무역 전쟁의 거대한 고래가 싸우는 현장에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새우가 아니라 돌고래임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